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1월에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직후에 치러지는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면 되는지, 또는 시험장에서 논술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논술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논술 문제 선택 및 출제 범위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수학 1과 수학 2 두 문제를 필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고요. 이 수학 1, 2 문제는 주로 미적분, 확률 및 통계, 행렬, 수열, 공간도용 등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그 논술 가이드북에 있는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 올해 저희가 출제해드린 모의 논술을 참고를 하시게 되면 성균관대학교 논술의 수학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학 과목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쇠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과학 과목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문제를 다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다 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물리원과 화학원을 준비를 했는데 애초에 물리원을 선택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화학원이 더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화학원으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출제 범위입니다. 저희 수능 시험과 동일한 출제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따로 논술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학능력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다형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하는 어떤 문제와 논술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 논술 시험 문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준비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1, 2 두 문제를 풀기 때문에 각각 배점 30점씩에서 60%, 그 다음에 과학 한 과목은 40점, 그래서 40%에서 수학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하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각 총 3개의 문제를 응시를 하시게 되는데 각 문제가 소문제, 두 문제에서 4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약 10문제 내지는 12문제의 소문제로 구성이 되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따라서 100분 이내에 10개 내지 12개의 소문항을 풀어야 된다. 즉 하나의 문제당 약 8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 시험의 특징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교육 기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교육 기반형이라는 그런 의미는 논술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출제가 된다. 즉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 저희 모의 논술과 과거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그 제시문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거의 그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저희가 제시문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도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 즉 수학능력 시험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어떤 시험 문제보다도 조금은 더 쉽게 또는 그보다 더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일 교과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리 논술에다가 과학 논술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2문제와 과학 과목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과학 과목 중에서는 이 3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만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수학과 과학이 문제를 별도로 출제를 하게 되고 과학 문제들 중에서도 그 과학 과목 내에서만 이렇게 출제를 하는 단일 교과 기반의 문제가 출제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균관대 논술은 문제 해결 및 설명 중심의 논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문제를 출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답을 묻기보다는 물론 답도 고려를 합니다만 그 답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어떤 그
설명,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 및 과정 중심의 평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답이 도출되는 어떤 그런 과정, 근거,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셔야지만이 고득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는 수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시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험장에서 받게 되면 각 문제마다 위에 3개 내지 4개 단락 정도의 제시문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제시문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 제시문들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그거를 또 압축해서 이제 저희가 제시문을 제공을 갖다 합니다. 그 속에는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핵심 개념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핵심 용어들도 이제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출제자가 제공을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힌트다.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 제시문에서 제공을 하는 핵심 개념과 용어를 갖다가 잘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논리적인 문장 전개인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은 과정 중심의 논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결론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근거 또는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된 적절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채점을 하게 될 때에 그러한 답에 대한 근거가 적절히 제시가 되어 있는가 또한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문장을 전개를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거기다가 어떤 점수를 부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문장을 전개를 갖다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떠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왔다라든지 결론은 무엇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중간에 설명과 결론이 논리적으로 서로 잘 상응하도록 문장을 전개를 하는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리 계산인데요. 수학 문제나 물리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수리 계산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그 과정들을 갖다가 암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연습장에다가 중간 과정을 한 다음에 답만 이렇게 옮겨 적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안의 도출 과정을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답안지에 적어 주셔야지 되고요. 많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러한 수리 계산하는 동안에 계산상의 어떤 그러한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물리나 화학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숫자로 답이 나올 때에 거기에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위가 달라지게 되면 그걸 정답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단위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단일 교과 내의 통합형 논술에 대한 대비를 딱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학능력 시험과 내신 시험과 다른 어떤 것들이 이런 수학능력 시험의 경우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이제 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논술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거기서 몇 개의 소문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서로 다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신이나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어떤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또는 유사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즉 각각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학능력 시험이나 내신 시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거를 잘 설명을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면 논술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 안배입니다. 100분의 시간 동안에 10문제 내지 12문제의 소문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지 됩니다. 따라서 약 8분 내지 10분 동안 평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답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답들을 요점을 또는 키워드를 옆으로 메모를 해놨다가 그거를 약 8분의 시간 동안에 글을 쓰는,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풀어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그런 답안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학생들이 보게 되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길게 쓰는데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아주 짧게 쓰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어떤 문제는 장황하게 쓰는데 자신 없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쓰는. 그래서 이 답안지 범위 내에서 각 문제를 얼마만큼 공간을 할애를 할 건가, 그 다음에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논술 가이드북에 있는 기출문제들, 과거 한 3년 동안의 기출문제들과 모의 논술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할 건가, 공간을 어떻게 안배를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배점이 낮은 그런 문제보다는 배점이 높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논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에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러한 유형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와 모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서 잘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11월에 치러지는 성균관대 자연계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모의논술 수학 부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1번은 수학 1의 2차 함수, 미적분 1의 정적분의 활용, 미적분 2의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평가 포인트는 주어진 정보를 이제 수식으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수식에 이제 필요한 수학적 이론을 적용해서 필요한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 경우는 미분법을 적용해서 최대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가 되겠죠. 1-1번 같은 경우는 S를 A의 함수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를 읽어보면 A는 0,1, B는 0,a였고 B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 평행한 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C, D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ACD를 넓이를 S1, 그리고 그 밑에
포물선과 직선 CD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그 두 값의 곱을 S로 정의를 했었죠. 그럼 이제 C와 D를 먼저 구해야 될 텐데 C와 D는 A로부터 이렇게 두 값을 얻게 되고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C를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D를 루트 A 플러스 1, A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1 빼기 A이고 밑변의 길이가 2 루트 A 플러스 1인 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S1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으로부터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S2의 넓이는 위에 뚜껑이 되는 함수가 y는 a, 밑에 바닥이 되는 함수가 x제곱 빼기 1이고 cx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 dx 좌표가 루트 a 플러스 1이니까 제시문 3에 주어진 적분 넓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함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S는 두 함수의 곱 3분의 4 1 빼기 A 곱하기 A 더하기 1 제곱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1-2번) 2번은 S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A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앞서 구한 S를 미분을 해보면 이런 함수를 얻게 되고 증간표를 조사해보면 3분의 1에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넣어보면 최대값은 81분의 12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수학 1번 해설을 마치고 수학 2번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적분 2의 삼각함수 그리고 미적분의 등비급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아까 어떤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 성질들을 파악하고 요구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등비수열로 표현하고 이로부터 무한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도형 E1, F1, G1, H1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이런 도형이었는데 그 중에 요만큼의 길이만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1, B1의 길이를 구하면 여기다 곱하기 8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관찰할 것이 이것도 4분원의 반지름 이것도 4분원의 반지름 이것도 4분원의 반지름 따라서 삼각형 E1, D1, C1은 정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은 3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각 B1, D1, C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각이므로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남은 한 각은 12분의 파이가 되고 반지름이 1이니까 원호 E1, B2의 길이는 1 곱하기 12분의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것을 8배 한 값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네, 수학 2-2번 정사각형 A2, B2, C2, D2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대각선 A1, C1과 대각선 B1, D1이 만나는 점을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1, O의 길이는 그 대각선 길이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D2, O D2O의 길이는 OB2와 같습니다. OB2의 길이는 D1, B2의 길이, 즉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이 길이에서 아까 구한 대각선의 2분의 1 길이를 뺀 나머지 길이가 됩니다. 1 빼기 2분의 루트 2. 이제 이러한 두 값을 가지고 삼각형 OD2C, 삼각형 OD1C 의 닮음을 이용해서 OD2 대 OD1은 D2C2 대 D1C1 이라는 비례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례식에 아까 구한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D2C2의 값을 루트 2 빼기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학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번 문제에서 A1, B1, C1, D1, A2, B2, C2, D2 한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 빼기 2임을 알았으니까 넓이의 비는 그거의 제곱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n번째 넓이와 그 다음 넓이 사이에는 이만큼의 비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 빼기 2 루트 2인 등비수열이 되고 제시문 4로부터 제시문 4에 주어진 이제 등비수열의 무한급수의 합의 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1의 값을 얻게 됩니다. 네, 이로써 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열 수학 부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물리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 1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상황은 다리 위에 놓여 있는 물체가 수면을 향해 낙하할 때 다리 아래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서 v0라는 초기 속도로 이동하던 배가 물체를 배 안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문제로 내보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작은 문제는 모두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배의 처음 거리가 45m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45m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배가 처음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가 3m/s일 때 배를 일정한 가속도 a로 가속시켜서 다리 아래를 지나면서 떨어지는 물체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선 배의 가속도 a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두 번째 작은 문제인 나는 다리의 높이는 45m로 주어져 있고요. 하지만 다리에서 배까지의 거리 d는 학생들이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배 처음 속도는 가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3m/s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번 문제에서는 배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력이 21m/s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가번 문제와 다른 점입니다. 세 번째 문제인 다는 배의 처음 거리는 45m고요. 그리고 다리의 높이는 마찬가지로 45m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번 문제에서는 배를 가속시켜서 다리 아래에 도착한 다음에 떨어지는 물체를 1초의 시간 여유를 갖고 기다렸다가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번 문제에선 따라서 배 처음 속도 v0와 배를 가속시켜야 하는 가속도 a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번 문제, 첫 번째 문제인 가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만히 다리에서 놓은 물체는 수면에 닿을 때까지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지는 그런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배가 출발한 시간을 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다리에서 놓은 시간도 0이라고 하면 물체가 수면에 닿을 때의 시간 t에서 다리의 높이 h가 만족해야 하는 식은 이 해설서에 주어진 것처럼 바로 h는 2분의 1 gt 제곱을 만족하겠죠. 이 값에 이 수식에 다리의 높이 45m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중력 가속도 g 10m/s 제곱을 넣으면은 물체가 수면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3초가 됩니다. 그리고 다리 바로 아래의 위치를 0이라고 하고 배의 처음 위치는 다리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d라고 놓을 수 있겠죠. 따라서 배도 마찬가지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배는 물론 처음에 v0라는 처음 속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t에서의 배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d 더하기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물체가 수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이니까 방금 얻은 배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 표현한 식의 3초라는 값을 t에 넣으면 그때는 배가 다리 아래에서의 위치는 당연히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이 앞에서 얻은 식에 x에다가는 0을 놓고요. 그리고 처음 배의 위치 d는 45니까 마이너스 d 자리에는 마이너스 45를 넣으면 됩니다.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배 처음 속도는 3이고요. 그리고 배가 다리 아래에 닿을 때까지에 걸린 시간은 3초여야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대신에 0.5 그리고 a는 이제 구해야 되는 식이고요. 그리고 t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모든 숫자를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하면 배 가속도 a가 8m/s 제곱이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나번 문제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나번 문제에서는 배의 속도에 21m/s라는 제한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에 초기 속도 v0는 3m/s로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배의 시간 t에서의 속도는 v는 v0 더하기 at가 됩니다.
이때 처음 속도 v0는 3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수면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이니까 따라서 속도 v는 3 더하기 3a가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속도는 21m/s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배의 가속도 a는 6m/s제곱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한편 t가 3일 때의 배의 위치는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의 위치에 대한 식으로부터 0은 -d 더하기 9 더하기 2분의 9a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이 식에 앞에서 얻은 a가 6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적용하면 그러면 처음 배 위치 d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처음 배의 위치는 다리 아래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6m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답업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업 문제는 앞의 가와 나 문제와는 달리 배가 다리 아래에 먼저 도착해서 떨어지는 물체를 1초의 시간 여유를 갖고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배가 다리 아래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는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0은 v0 더하기 2a라는 조건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2는 배가 다리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2초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는 시간이 2초가 지난 후 다리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배의 위치는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배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에 관계된 식을 적으면서 시간 t의 자리에 2초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변수는 v0와 a 두 개고요. 그리고 지금 연립해서 풀어야 하는 방정식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배 처음 속도 v0 그리고 배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계산하면 답으로 v0는 45m/s 그리고 배 가속도 a는 -22.5m/s제곱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때는 v0와 a의 단위를 빼먹지 않고 적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울러 가속도의 방향이 앞에서 계산했던 가와 나 문제와는 달리 마이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물리 1의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열기구 문제에 대한 상황을 문제로 내어 보았는데요. 이때 열기구는 열기구 안에 있는 기체 부분과 기체를 제외한 열기구의 몸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체 부분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체 부분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의 질량은 스몰 m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체 부분 안에는 모두 n개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한편 기체 부분을 제외한 열기구 몸체의 질량은 라지 m이라는 것도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의 작은 항목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가는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 열기구가 공기 중에 가만히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한 조건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제의 PV는 KNT, 여기서 K는 주어진 어떤 값이 중요하지는 않은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을 이용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열기구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키게 되면 더 무거운 열기구도 공중에 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럼 가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기구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열기구는 열기구의 몸체 부분은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갖고요. 기체 부분의 질량은 분자 하나의 질량은 스몰 m인데 이러한 기체가 모두 라지 n개가 있기 때문에 스몰 m 곱하기 라지 n이 바로 기체 전체의 질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열기구 부분의 질량과 기체 부분의 질량을 모두 더한 후 그 값에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바로 그 기체 부분을 포함한 열기구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됩니다. 물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열기구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기 위해서는 중력과 부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의 식으로부터 전체 중력과 부력이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 열기구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기 위한 조건은 어렵지 않게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라지 n이 로우 제로 곱하기 v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로우 제로는 열기구가 떠 있는 공기의 밀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인 나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부피를 곱한 값은 어떤 상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체의 분자수 라지 n, 그리고 기체 부분의 온도를 T라고 하면 이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진 PV는 KNT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 가에서 얻은 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가에서는 이 조건을 얻었죠. 그런데 열기구가 떠 있는 공기의 밀도는 일정하고요. 또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열기구의 부피도 일정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변했을 때 m1 더하기 스몰 m 라지 n1에 해당하는 값이 온도가 두 번째 온도인 T2로 변했을 때의 상황, 라지 m2 더하기 스몰 m 곱하기 라지 n2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압력과 부피의 변화는 없고요. 따라서 온도가 비록 변하더라도 기체의 분자수 n과 기체 부분의 온도를 곱한 값은 온도가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라지 m2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로 기체의 부분의 온도가 T1에서 T2로 변하고 그와 더불어 기체의 그 부분을 구성하는 분자의 개수가 라지 n1에서 라지 n2로 변하더라도 n과 t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두 번째 온도 T2는 T1의 2배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얻은 그 식에다가 방금 설명드린 식에서 계산되는 N2가 N1의 절반이다 라는 조건을 적용하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건을 앞에서 얻은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이 식에다가 요 식을 앞에서 얻은 식에 대입하면 온도가 오른 경우에 열기구가 버틸 수 있는 공중에 가만히 떠 있기 위한 열기구 부분의 질량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M2가 즉 온도가 오른 경우에 열기구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열기구의 질량이 M1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라서 부피와 압력이 변하지 않는 열기구라도 열기구 안에 온도를 올리면 더 무거운 열기구를 공중에 가만히 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리 1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학1 과목 모의논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학1 과목의 모의논술 해설은 화학의 언어 단원에서 나오는 몰과 화학 반응식, 개성 있는 원소 단원에서 나오는 원자의 구조와 주기적 성질,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에서 나오는 루이스 전자점식, 화학결합의 종류, 분자의 모양, 닮은 꼴 화학 반응 단원에서 나오는 산염기 반응에서 출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개성 있는 원소 단원에서 현재의 원자 모형에 의한 전자 배치의 원리와 화학의 언어 단원에서 나오는 몰 개념에 대해서 동시에 이해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름다운 분자 세계의 루이스 전자점식에 기반하여 분자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에서 나오는 이온 결합의 형성과 개성 있는 원소 단원에서 나오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동시에 이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아름다운 분자 세계 단원의 공유결합 형성과 공유결합 환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화학의 언어 단원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세우고 닮은 꼴 화학 반응 단원의 산염기 반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인 원자 124g에 존재하는 홀 전자의 수가 몇 몰인지 구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단 P의 원자 번호는 15, 원자량은 31이다. 이는 원자 번호 15로서 인 원자 한 개에 대해서 전자의 개수는 15개를 가집니다. 따라서 인 원자의 전자를 전자 싸움 원리에 기초하여 전자 배치를 생각을 해보면 1s2, 2s2, 2p6, 3s2, 3p, 3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 특히 마지막 3ps는 훈트 규칙에 의해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홀 전자 3개를 가지는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원자 한 개에 대해서 홀 전자의 개수는 3개이며 문제에서 주어진 인원자 124g은 3몰에 해당하므로 존재하는 홀 전자의 개수는 3 곱하기 4몰, 즉 12몰의 홀 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전자 배치를 정확하게 기술하면 4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홀 전자 몰수를 정확히 기술하면 4점의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2번, 같은 족에 속한 원소인 인과 질소는 생명 현상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며 DNA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족에 속한 원소는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지만 인과 질소의 DNA에서의 구조적 역할은 서로 다르다. 이는 인과 질소의 분자 형성에서의 다른 특성에 기인한다. 인과 질소를 내포하는 대표적인 산인 인산과 질산의 구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각각 나타내고 결합각 OXO, X는 P 또는 N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여 논하시오. 단 N의 원자 번호는 7이다. 인산의 경우에는 확장된 옥텟을 가지며 질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옥텟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산과 질산의 구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전자쌍 반발 이론에 기초하여 인산의 경우에는 P 주위에 전자지역이 4개를 가지므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질산인 경우에는 N 주위에 전자지역이 3개를 가지므로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산의 OPO 각도의 경우에는 109.5도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며 질산의 경우 ONO의 각도는 120도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산의 ONO 결합각이 OPO에 비해서 크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올바르게 나타내면 4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결합각을 올바르게 제시하면 4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인과 나트륨 금속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또한 인의 이온 반지름 나누기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 나누기 원자 반지름의 크기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단 Na의 원자 번호는 11이다. 인의 경우에는 1번 문제에서 답한 전자 배치를 고려하여 3개의 전자를 얻어서 3- P3- 이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원자 번호 11번인 Na의 경우에는 1s2, 2s2, 2p6, 3s1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한 개의 전자를 잃어 Na 플러스 이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과 나트륨 금속 사이의 이온 결합 화합물은 Na3P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크기에 대해서는 Na의 경우 Na 플러스가 전자 껍질이 줄어들어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Na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P3-인 경우에는 P보다 이온 반지름의 크기가 원자 반지름의 크기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P의 경우 이온 반지름 나누기 원자 반지름은 1보다 큰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Na의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 나누기 원자 반지름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을 정확히 기술하면 4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이온 반지름 나누기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으면 4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4번. 인과 황이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면 공유결합 화합물이 형성된다. 이 공유 화합물의 화학식에서 인과 황의 비가 얼마일지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인과 황의 전기 염승도를 고려하면 인과 황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 화합물에서 S가 마이너스 산화수를 P가 플러스 산화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황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산화수를 가지며 P의 경우에는 5개의 전자를 버리고 플러스 5 산화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을 고려해보면 2P 플러스 5S는 P2S5 혹은 4P 플러스 10S는 P4S10 혹은 P4 플러스 5 나누기 4S8은 P4S10 여기에서 생성물인 P2S5 혹은 P4S10에서 P와 S의 비는 2대5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황물의 화학식 도출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하면 3점을 부여할 수 있고 P와 S 사이의 비를 올바르게 나타내면 3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인 124g과 충분한 양의 산소를 반응시켜 고체 화합물을 얻었다. 얻어진 화합물을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시켜 산성 용액을 얻었다. 이 용액을 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NaOH 양이 몇 g일지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하시오. 단 HONAP 원자량은 각각 1, 16, 23, 31이다. 우선 인과 산소의 반응에서 생기는 화합물과 이 화합물이 물과 반응하여 생기는 산성 용액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2P 플러스 5 나누기 2 O2는 P2O5 혹은 4P 플러스 5 O2는 P4O10 혹은 P4 플러스 5 O2는 P4O10 P2O5가 물과 반응해서 생기는 산의 경우에는 P2O5 플러스 3개의 H2O는 2개의 H3PO4 또는 P4O10 플러스 6개 H2O는 4개의 H3PO4가 생긴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H3PO4 인산은 NaOH에 의해서 중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을 생각을 해보면 H3PO4 플러스 3개의 NaOH는 3개의 H2O 플러스 Na3PO4 즉 인 124g은 4몰의 인산을 만들 수 있고 이 인산은 삼가산이므로 필요한 NaOH의 양은 3 곱하기 4 즉 12몰의 NaOH가 필요하게 됩니다.
1몰의 NaOH는 40g이므로 필요한 NaOH는 40g 곱하기 12몰, 즉 480g의 NaOH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인산이 생기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올바르게 나타내면 4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산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화학식을 올바르게 나타내면 3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NaOH의 몰수와 양을 정확히 기술하면 3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모의논술 생명과학 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생명과학 1 모의논술에서는 항상성과 건강 단원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면역 특이적 병원체 특이적 면역 반응은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제 ABO식 혈액형 또는 더불어 RHC 혈액형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을 주어졌었을 때 이를 근거로 제시를 해서 논리적으로 자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ABO식 혈액형을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또 RH식 혈액형을 조사를 해서 80명의 학생의 혈액에서 응집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80명의 학생이 RH 플러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RH 음성 AB형 환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100명의 학생 중에서 환자에게 수혈이 가능한 학생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BO식 혈액형 결과를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에 의해서 A 응집원과 B 응집원 또는 이 둘 다를 가지는 그러한 숫자를 계산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A 응집원만 가지고 있는 학생은 24명, B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17명, 가지고 있지 않은 O형 학생은 49명, 이렇게 AB 두 응집원을 다 갖고 있는 학생은 10명, 이렇게 해서 일단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각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계산을 했고요. RH 혈액형은 RH 플러스가 80명, 그 다음에 RH 마이너스는 20명. 그래서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의 각각의 숫자를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RH 음성 AB형 환자라고 그러면 RH 음성이면 AB O형 모두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의 숫자와 관계없이 RH 음성 학생 20명이 RH 음성 AB형 환자에게 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앞에 ABO식 혈액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이 RH 마이너스 음성이면 모두 환자에게 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20명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에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ABO식 혈액형에 대한 분석까지를 포함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답에 있어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정답에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인체에 감염이 됐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를 그래프 형태로 주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T1식이 보통 바이러스가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초반에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그 다음에 잠복기 시기를 거친 다음에
특정한 시기에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을 시작하는 이 시기를 지금 T1 이 시기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HIV 바이러스의 농도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농도, 그다음에 T 림프구 농도, 독성 T 림프구 활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서 이러한 결과로 봤었을 때에 다음 보기 4가지 중에서 즉 HIV 바이러스가 어떠한 면역 세포에서 증식을 하는지를 근거를 제시를 해서 설명을 하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예시 답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B세포와 독성 T세포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B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항체를 이렇게 생산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또한 독성 T 림프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표적세포를 공격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 B세포와 독성 T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둘 다 보조 T세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HIV 바이러스가 이 보조 T세포에 침투해서 활발하게 증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조 T세포가 다 파괴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독성 T세포에 미치는 영향 또는 B세포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모두 다 억제가 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에서는 독성 T세포 또는 B세포 항체를 만드는 B세포 활성이 모두 다 이렇게 저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HIV 바이러스는 보조 T세포에서 증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면역세포에 대한 특징들을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리한 각 면역세포를 박테리아 A에 대한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 염색을 하게 되면 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세포가 있고 이게 이제 핵이라고 했었을 때 이 어떠한 세포 내에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세포 내에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포막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갖다가 해봅시다. 박테리아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단백질이 그랬었을 때 이러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일단은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세포막에 항체가 효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포를 먼저 고정을 갖다가 시킨 다음에 이 고정시킨 그런 세포를 가지고서 이 어떠한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도록 처리를 갖다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항체를 가서 이 세포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항체가 멤브레인을 뚫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 항체가 이렇게 세포에 있는 어떠한 단백질, 박테리아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막에 있는 단백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합을 갖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항체에 어떤 이런 형광을 띠게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 내에 있는 박테리아 단백질을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세포가 이렇게 박테리아에 있는 단백질을 집어삼켜서 박테리아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면 면역 염색에 의해서 이제 염색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박테리아 단백질을 집어삼키지 않았다. 면역 개시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면역 염색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 보기에서 주어지는 4가지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이 박테리아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서 면역 염색을 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가 하는 것들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대식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항원 제시를 하는 어떤 그러한 세포라고 볼 수가 있죠.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항원 제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박테리아를 세균을 집어삼켜서 이거를 조각을 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막에 제시를 하는 이 과정을 항원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는 대표적인 항원 제시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포이고요. B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항원 조각이 있고 항원 제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원 제시가 일어난 B세포와 대식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항원 제시가 일어난 거를 보조 T세포 또는 다른 세포 독성 T세포가 이거를 인지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따라서 대식세포와 B세포는 항원 제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체를 이용한 염색에서 염색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보조 T세포나 독성 T세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항원 제시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체를 이용한 염색에서 염색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항원 제시가 일어나는 대식세포와 B림프구, 항원 제시가 일어나지 않는 보조 T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